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경제학, ABC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총평을 해보자면요.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말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 2023, 2024 이렇게 봤을 때 국회직이 뭐 어려운 계산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동시에 고를 수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답을 찾는 연습이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닥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아시죠?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어렵고요. 적당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쉬운데 공부를 안 하면 어려워요. 그건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경제학은 회계사 경제학처럼 막 뇌를 엄청 브레인을 쓰는 시험이 아닌 이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 문제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가? 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88점 정도 맞았으면 뭐 8급 국회지 경제학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간평하고 비슷한 형태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 타기출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 카페에 있는 거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제 기출 문제집에도 다 실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국제의 비중이 좀 높았어요. 기본적으로 25개가 나오면 최근에 국제가 3문제 이하였는데 5문제나 좀 줬다. 그래서 국제 파트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국제에 좀 힘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는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아, 여기. 서호성 경제학에 올려놨으니까, 송구일지 해설지를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뭐, 재정정책, 그 다음에 비용함수,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유사한 문제, 이런 걸 좀 줘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시험은 기본 원칙이 뭐예요?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공부보다는 나오는 틀이 있고 그 틀에 맞춘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출 주제. 그래서 제가 A, B, C급을 나눠줍니다. 물론 A, B, C만 알아도 돼요. 이도 있지만 A, B, C급을 나눠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던 것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급 국회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숙련도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제가 7급 경제학, 8급 경제학 이런 공무원 위의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패턴의 파악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자마자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이 딱 돼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오래 있다고 막 문제를 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겠지만 어쨌든 경쟁은 처음 읽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가 딱 정해져야 되니까 그 패턴을 통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급 국회직은 말 문제가 좀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가 좀 심했기 때문에 그 말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 문제는 항상 학생들이 그럼 말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제가 OX 강의, 핵심 포인트 OX 강의를 통해서 그 선지를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선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설 강의를 볼 텐데, 자, 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XJ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는 X자 생산자의 총 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 하한제와 생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 수입액은 판매 수입액에 정부 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 수취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생산자의 총 수입액은 이제 보조금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여기다 씁시다. 자, 그래서 문제가 QD가 뭐가 됐어요? 18-2P고요. QS가 지금 마이너스 6 플러스 2P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균형거리 가격과 균형거리량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기억은 같다고 놓고 풀면 18-2P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P가 되어서 우리가 4P는 24가 되고 P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를 6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18에서 12를 빼면 Q도 얼마가 난다? 6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인데 생산자에게 XJ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뭐 당연하겠죠. 왜?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뭐하고 증가하니까 소비자가 싸게 사고 공급자는 그것에 대응해서 돈을 받을 것이니까입니다. 세 번째, 가격 하한을 7로 설정하고 초과 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 지출액은 28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봅시다. 해봐야지. 빵그럼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을 뭘로 한다? 7로 하겠다는 거죠. 7로. 그러면 이렇게 P, 0, Q가 있고요. 이렇게 S와 D가 있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고요. 근데 가격을 뭘로? 여기다가 7로 놓습니다. 근데 판매 수입은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초과 공급을 가져가니까 어디? 여기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을 수요와 공급에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7을 집어넣으면 이 7에 14니까 여기가 뭐가 4가 나오고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면 이 7에 14니까 뭐야 8이 나오겠죠. 그럼 이 노란색의 면적은 7, 4, 28이 돼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네 번째, 가격 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 공급을 정부가 매입할 때 생산자의 총 수입액은 XJ 1단위당 1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총 수입보다 10만큼 크다.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총 수입은 초과금까지 다 포함하고 보조금 포함이니까 여기는 총 보조금은 이 경우에는 56이 총 수입이죠. 왜? 다 포함해서 7, 8에 56. 자, 근데 리을은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1을 준다 그랬으니까 먼저 P에 대해서 바꿔야죠. P는 플러스 3으로 바뀌고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 Q가 되는 거죠. 2분의 1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빼기 1.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QS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을 구하면 18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P가 되어서 4P는 20이 되겠죠?
4P는 20. 그러면 4P는 18에서 4P. 여기 4죠, 4. 큰일 날 뻔했어요, 4.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돼요? 4니까. 4니까 얘는 뭐예요? 22가 되어서 P는 5.5가 나오게 돼요. 5.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새롭게 균형을 구하면 P, 0, Q가 있고 S, D가 있는데 얘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S- 보조금을 했죠. 그래서 2번이 뭐였어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소비자 가격이고. 근데 여기가 뭐예요? 5.5고 수요에다가 5.5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5.5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1이니까 얘가 이제 뭐가 돼요? 7이 되겠죠. 7. 그 다음에 지금 얘가 5.5니까 이렇게 올리는 건 보조금 차이, 여기 보조금이잖아. 1이니까 6.5가 되어서 6, 7에 42, 여기가 이제 총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총 수입은 6.5 곱하기 7 해서 45.5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딱 10 차이가 아니라 10.1이 10.5가 차이 나죠. 그래서 틀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번부터 이래가지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번 보고 1번이 너무 포문을 이렇게 여니까 뭐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국회직은 시간이 생명이니까 요 문제를 먼저 푸는 건 비추었던 거죠. 자, 2번입니다. 단기 ISLM 분석이 적용되는 폐쇄 경제에서 투자와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응하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할 때 이러한 경기 위축 효과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경우는 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재정정책이 통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자기 쪽 급경사, 반대쪽 완경사인데 그때는 이제 뭐야? B하고 H만 갖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IS 곡선의 기울기는 B분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크니까 지금 뭐예요? IS는 뭐예요? 완경사이고 LM이 급경사이죠. 그래서 재통이 안 한다는 건 통화정책이 통하는 경우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쪽 급경사 반대쪽 완경사니까 LM이 뭐야? 급경사 IS가 완경사야 되니까 얘가 맞는 거고요. 2번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큰 경우에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어떻다고? 둘 다 효과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효과가 없지만 특히 통화정책일 때 효과가 없고요. 재정정책일 때는 얘가 LM이 뭐예요? LM이 우리가 굉장히 급경사가 되죠. 그런데 얘보다는 얘는 통화정책하고 훨씬 더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계의 소비 성향이 큰 경우 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크게 나타날 것이고 명목임금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케인즈 입장이니까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화폐 공급이 외성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케인즈 요론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는 케인즈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세 인상 시 효과가 안 나타나려면 재정정책 효과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쪽 급경사, 반대쪽 완경사, 통화주의자 입장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주의자 입장은 IS 완경사, LM 급경사인데 얘가 우리 시험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내지는 않는 거였는데 출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입니다. A기업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노동 L의 단위당 가격 4, 자본의 단위당 가격은 1이다.
주어진 산출량 10을 생산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죠. 기억. 비용 최소화 조건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 대체율은 4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MRTS LK는 R분의 W니까 얘가 1이고 얘가 4니까 얘가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 4번은 잘 가시고, 두 번째, 비용 최소화 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MRTS LK 얘는 컵더글라스 생산함수고, MRTS LK는 우리 수업할 때 그랬어요. MP K분의 MP L도 좋지만 문제를 빨리 풀려면 베타분의 알파 L분의 K야. 근데 둘 다 뭐예요? 베타와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L분의 K가 지금 1분의 4니까, 그죠? K는 4L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투입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니은을 제낄 수 있게 되었고, 그럼 니가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 최소화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변하지 않았겠죠. 한 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L분의 K가 원점에서 그린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금이 상승하면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노동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산 요소 조합을 결정한다 그랬어. 당연히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을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러니까 아니 노동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죠. 자본을 많이 쓰겠죠.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미음은 무조건 아니었으니까. 이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함으로 산출량이 증가해도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는데, 지금 얘가 컵더글라스 생산함수니까 1차 동차 생산함수죠.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틀렸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긴 하지만 뭐 어려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는 물가만 조진다, 이런 뜻이죠.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여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신뢰하는 거죠. 신뢰. 그러면 정보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총공급은 수직에 가깝고 필립스도 수직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단기 필립스는 기울기가 급경사가 될 것이고 장기는 수직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급경사라는 건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 관계가 뭐예요? 완화되겠죠. 왜? 수직이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자연 실업률은 변함이 없어요. 자연 실업률은 뭐 기술 진보나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왜? 신뢰하니까. 그죠? 기대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GDP, GDI, GNI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GNP는 GDP 플러스 대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뭐예요? 플러스래요. 그럼 당연히 뭐야? 얘가 커지겠죠. 얘가 만약에 10이고 얘가 100이면 얘가 110이겠죠? 그러면 GNP가 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소득보다 크다. 니은의 GDI는 우리가 GDP 플러스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뭐야? 10이면
100이면 1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 작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 총소득은 국민 총소득보다 작다. 디귿에 GNI는 GDI 플러스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10이고 100이고 110이면 GNI가 커야 되니까 GDI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폐쇄경제에서는 국내 총생산이 국민 총생산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 내기 귀찮았어. 둘이 같아야죠. 외국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지금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두 재와 X와 Y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A의 엔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래서 엔겔 곡선은 이렇게 그랬죠. 여기가 이제 M이면 여기가 X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뭐였어? 우상향하면서 완만하면 정상제이면서 사치제, 우상향하면서 기울기가 급하면 정상제이면서 필수제, 후방굴절하면 뭐가 돼요? 열등제가 되는 거죠. 열등제는 우상향하고요. 그죠? 열등제 우하향한다. 벌써 틀렸네. 큰일 날 뻔네. 열등제 맞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얘는 사치제, 필수제, 열등제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엔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기울기에 결정되고요. 필수제의 엔겔 곡선은 사치제의 엔겔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그죠? 얘가 필수제였으니까. 얘가 사치제고, 얘가 이제 열등제니까요. X제 엔겔 곡선이 우하향하면 YJ 엔겔 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자,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경우에 뭐였어? 한 재화가 열등제이면, 그러니까 소득이 이거였어요. 자, X0, Y가 있는데, 자, 이번에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최초 얘가 여기서 소비하고 있었어, I를. 그런데 얘가 열등제라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최초보다 XL 적게 소비하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YJ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둘 다 열등제가 될 수 없다. 둘 다 사치제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갖는 경우에 X제 엔겔 곡선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아는 거죠. 왜? ICC는 엔겔 곡선의 모태는 ICC예요. 소득 소비 곡선. 소득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점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ICC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엔겔 곡선도 반드시 원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이었고요. 자, 이제 7번입니다. 두 재와 X와 Y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 소비자 A 효용을 극대화하는 X제의 보상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X제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X와 Y제는 완전 대치다. 대체 보상수요곡선이 뭐였어?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제면 대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수직이라는 건 지금 P0 Q가 있고 얘가 보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 대체가 아니겠죠. 대체 효과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1번 틀렸고요. 2번 X제가 정상제라면 X제의 보상 소통수요보다 보상수요성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저한테 배우신 분은 팔꿈치를 했어요. 팔꿈치. 이게 뭐였어? 보상수요곡선. 근데 한번 이렇게 하면 정상제의 보통수요곡선 다시 원위치. 자, 급해지면 열등제의 보통수요곡선 다시 오면 휙 꺾인 뭐였어? 기펜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제는 보통수요곡선보다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굳이 안 해도. 팔꿈치로 하신 분들. 4번 X제의 소득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상수요곡선, 보통수요곡선 같다. 왜? 보통수요곡선 대체 효과와
더하기 소득 효과가 있는데 소득 효과가 없으면 둘이 같겠다라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네 번째, XJ의 가격 변화에 따른 A의 잉여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보상수 욕선을 사용하고요. 대체 효과만. 기펜제라면 보상수 욕선을 우화양한다. 보상수 욕선은 반드시 우화양합니다. 왜? 상대 가격을 갖고 가기 때문에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하향한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A국에는 기업 1과 2만 존재한다. 기업 1은 가죽을 생산하며 기업 2는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 점퍼를 만든다. 가죽 1로부터 2만원치 구매하여 가죽 점퍼 1개를 만들어 5만원에 판매한다. A는 2025년에 가죽을 200만원치 생산했고 기업 2는 이 중 60%를 120만원치를 구매하여 가죽 점퍼 60개를 만들어 그중 50개를 판매했다. A국의 2025년 GDP로 오른 것은 이죠.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가지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 1이 있습니다. 자, 기업 1은 가죽 200만원치 생산했는데 그중 60%, 그래서 60%니까 얼마야? 80만원은 그대로 팔았고요. 120만원이 여기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죽 점퍼를 6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를 판매하고 10개를 했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재고는 GDP에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5만원짜리죠? 5만원. 6, 5, 300. 요거는 얼마야? 지금 80만원 치죠? 그럼 300 더하기 80이니까 380만원이에요.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재고는 GDP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곱하기고 얘는 80만 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380만 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사람은 갑을 두 사람은 각각 전략 1과 2로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보수 행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갑 전략 1 있죠. 자, 그럼 전략 1을 선택할 때 전략 1을 갑이 전략 1이면 그죠? 지금 얘와 얘 중에 얘를 선택할 거다. 그 전략 1을 선택한다. 맞네요. 그죠? 두 번째, A가 5보다 크다면 이에요. A가 5보다 크다면. 그럼 해보면 되지. 5보다 크면 6 하면 돼. 6, 6. 자, 그러면 갑은 뭐예요? 3, 5, 5, 5, 6, 6이니까 전략 2가 되겠네. 맞네요. 세 번째, B가 6보다 크면. 자, 그럼 얘는 이제 B를 뭘로 하면 돼? 자, B를 이제 6보다 크면 뭘로 놓으면 됩니까? 7로 놓으면 되죠? 7. 그죠? 그러면 을은 어때요? 3, 6, 6, 7, 7. 근데 지금 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B를 6보다 크게 놓는다고 해서 그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틀렸네. 4번 A가 3, B가 8일 때 A가 3, B가 8일 때이죠. 그러면 3, 5, 5, 5, 3, 5, 6, 3, 6, 7, 8, 8이니까 얘밖에 없네요. 순수한 내시 균형을 가진다. AB와 같고 A가 7보다 크면 수월 전략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럼 8 할게요. 8, 8. 그러면 355, 588, 366, 788 맞죠? 그래서 우월 전략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입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엄청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은 이렇게 돼 있고 화폐시장은 이렇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 고용 수준보다 대체로 낮은 산출량에서 균형 상태에 있으며 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보다 대체로 낮은 산출량이니까 경제가 지금 불경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N과 Y 중에서 지금 얘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명목 화폐 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정책 조합 및 경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이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얘가 계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 시험에는 이런 걸 말 문제로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 정책 효과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재정 정책만 효과적이다. 두 번째, 투자의 이자율 타격성이 낮을수록, 그러면 투자의 이자율 타격성이니까 B분의 얘가 크니까 작은 거죠. 작으면 이 IS 곡선의 기울기가 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쓰지 않고요. IS 곡선은 B분의 1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D 플러스 M 마이너스 I 분의 1이잖아요. 근데 B만 얘기했으니까 요거면 분모야, 분모. IS 곡선의 기울기. 그럼 작으면 얘는 뭐예요? IS가 뭐야? 급경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축 효과는 작아지게 되겠죠. 왜?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다? 재정적 효과가 있다. 자기 쪽 급경사, IS가 급경사니까 맞는 말입니다. 디귿.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는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H분의 요게 큰 거야. 그러면 얘가 크면 뭐예요? LM이 급경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왜? 지금 어때요? LM이 완경사가 되겠죠. 왜? H분의 K가 LM 곡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크면 LM이 완경사고 IS 급경사, LM 완경사의 재정정책 효과가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의 환출량 증가 효과는 뭐인데요? 화폐수 이자율 타격성. 잘못 읽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시험의 특징이 본래 얘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예전에 2022년부터 얘가 조금씩 등장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K는 크면 다 나쁘고 그죠? C 한계 소비성이 크면 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아진다가 맞는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번째,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통화 공급을 줄이는데 어떻게 이자율이 하락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상승해야 되겠죠. LM 곡선이 수직수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 정책의 산출량 효과는 작아진다. 자기 쪽 급경사, 반대쪽 완경사. 지금 LM 곡선이 수직 급경사니까 통화 정책 효과가 크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1, 2, 3번 금방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트렌드라고 이 문제 요번 시험에 여러 개인데 확실하게 모르는 거 알면 확실하게 아닌 거 찾아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입니다.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통화금 좀 이자 올라가고 자기 조건에서 반대쪽 완경사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1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A기업의 비용 함수와 균형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 뭐 이윤을 얻고 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패턴화는 기본적으로 P 꼴 MC를 했을 때 P가 AVC보다 크냐 작냐 요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럼 1번. 자, P 꼴 MC입니다. P 꼴 MC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13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 플러스 20 Q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얘는 80은 20Q가 되겠죠. 80은 20Q. 따라서 Q는 뭐가 돼? 4가 됩니다. 그럼 3번에 이윤을 구해보면 파이는 TR-TC잖아요. 그럼 TR은 뭐가 됩니까? TR은 P 곱하기 Q. 그럼 130 곱하기 4가 되겠고 빼기 300
더하기 50Q 더하기 10Q 제곱이에요. 그죠? 벌써부터 얘가 4를 대입하나 안 하나 얘보다 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하셔도 되는데 얘는 일단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생산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뭘 체크해 봐야 돼? 네 번째. 우리가 가격이 지금 130이니까 AV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뭐야? TFC. 얘가 TVC니까 AVC는 50. 얘를 이제 Q로 나눈 거죠? 50 플러스 10Q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했더니 얘는 뭐예요? 90. 현재 가격은 얼만데? 130인데 AVC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으니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지만 생산을 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 저축률, 인구 성장률, 감가상각률 이러며 기술 진분 없다. 정상 상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산출량이죠. 뭐 그냥 기계적인 문제죠. SFK는 기술 진분 없으니까 M 플러스 D에 K가 됩니다. 그럼 저축률은 얼마야? 저축률은 0.25 루트 K가 되겠고요. M 플러스 D는 0.1 K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예요? 2고 얘는 뭐예요? 5죠? 그럼 2.5 아니야? 그럼 제곱하면 K는 2.5의 제곱은 얼마야? 2.25가 되겠죠. 2. 뭐? 2.25? 아휴, 산수가 한데 산수가 제일 어려워요. 다시.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2고 얘가 2고 5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4분의 25죠? K는 4분의 25. 암산하려고 그랬네. 그러면 4, 6에 24 매너 있어. 그렇잖아. 4, 6이 24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25를 집어넣으면 K는 이제 얘가 이제 6.25니까 얘를 이제 뭐예요? Y는 여기다가 6.25를 집어넣으면 2.5. 하지만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험장에서. 네, 매너는 굉장히 뛰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요. 농락했어. 이거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국회직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어? 어렵지? 아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게 컨셉인 것 같아.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니 굳이 뭐 여기까지 알아야 돼? 라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면 국회에서 막 심지어 옛날에는 막 저 2000년대 초반에 조립제법 이런 거 나왔어. 기억도 안 나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7급, 8급은. 근데 이런 게 나왔다. 회계사도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뭐야? 마음이 여린 자 풀지 마 이런 거야. 자, 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 고장 A,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업의 총 로봇 생산량은 이렇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갑니다. 자, 1번 Q1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공장 A의 한계 비용. 자, 한계 비용이 뭐야? 요거 미분하면 뭐야? MCA는 2야. 뭐 끝이야. 맞는 말이죠. 그죠? 두 번째. 공장 B의 한계 비용은 뭐야? MCB는 EQB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커지겠죠. 맞는 거죠. F1인 경우
로봇 1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2대, 공장 B에서 1대를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아주 쬐끔 준 이유가 있고 세대 이렇게 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일에 1, 1이라고 줬어. 1, 얘가 1일에 1. 그러면 세대를 생산하는 게 뭐냐면 이거겠죠. 공장 A가 있고 B가 있어. 그죠? 그러면 얘가 3, 빵, 2, 1, 1, 2, 0, 3 이렇게 있는 거잖아.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볼 때 어차피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서 준 거야. 이거는 패턴화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생각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1이면 지금 CA와 C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7, 빵. 여기 2 집어넣으면 뭐예요? 5, 1.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뭐야? 1 집어넣으면 뭐예요? 3, 4. 그럼 여기 9잖아. 그럼 비용이 제일 작은 게 어디냐고? 얘야, 얘. 그러니까 2일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얘가? 근데 지금 이번에 뭐야? F가 10이래, 10. F가 10이래. 10. 그죠? 그러면 F가 10 로봇 세대를 생산하면 자, 이거 똑같아. 자, 치워. 10이래. 그냥 똑같이 해보는 거죠. 밑에 건 안 지워도 되는데. 그죠? 왜냐면 밑에 건 어차피 얘는 변함이 없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야? 0이고. 그럼 위에 건 바꾸면 되죠? 아까 거에서 뭐만 하면 돼? 지금 10만 더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3이면 뭐예요? 16. 그죠? 2면 뭐야? 14. 그 다음에 1이면 12. 그죠? 빵이면 뭐예요? 빵이지. 생산 안 하면 빵이지 뭘. 생산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A에서 공장에서 몇 대? 여기 16, 15. 그죠? 그 다음에 14, 16. 여기 빵이 9자. 9, 같이 보여서 나 헷갈렸어. 9잖아, 9. 제일 작죠, 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F가 10이면 10이니까 3개일 때 16, 2개일 때 14, 3개일 때 그리고 생산하는 빵이야. 이거 여기 가는 거 아니에요. 빵이에요. 생산하는 빵입니다. 그죠? 그럼 제곱이니까 1, 4,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로봇 세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공장 A와 공장 B에서 모두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F가 사야 된다. 아니 11대 안 됐잖아. 화낸 거 아니에요? 11대 안 됐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로봇 세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A와 B 모두에서 생산한 F가 사야 된다 그랬는데 F가 4보다 큰 11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굳이 알 필요 없고 그거 언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없으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F가 11대 자, 아까 뭐였어? F가 11대 지금 한쪽에서 몰아 생산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두 개에서 F가 4보다 크면 생산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하기 싫을 뿐이에요.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그게 요즘에 국회직의 트렌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고용 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고르세요. 고용률이 일정한 경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업률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귀찮게 했어. 자, 귀찮게 했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제가 이제 쓰는 게 뭐였어요? 1.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그래서 우리가 10, 8, 2, 1, 7 요거 제가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먼저 고용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상태. 그러니까 고용률이 일정하다는 건 지금 취업자는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야? 3으로 가고 얘가 빵으로 가고 얘가 이제 7로 가요. 그러면 고용률은 일정한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업률이 지금 뭐야? 빵 프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건 한 번만 그 해당하는 걸 내보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다야. 그런데 생각해봐요. 구직 단념자는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증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취업자 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니은만 걸러내서 화이 시간을 줄여보자 이거죠. 3번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간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니까 가자! 얘가 3이 되고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실업률은 12.5에서 30%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더라도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거 또 해야죠. 자, 이번에 요거에서 이제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10이 되고 얘가 0이 됐어.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 올라갔고요. 이거 한 명 나눠주고 한 명 나눠줬어. 그럼 취업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갔죠. 취업률은 떨어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실업률 상승할 수 있다. 고용도 올라갔죠.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자연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돈을 줬대. 여기서 힌트를 준 거지. 뭐더라 이거 요거만 읽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라고 한 거야. 왜? 자연 실업률은 뭐예요?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만 들어가니까 경기 침체는 안 들어가니까 미음은 무조건 맞았어야 돼. 니은은 안 들어가고 미음은 맞았으면 되니까 얘를 찾고 빨리 넘어갔어야 됩니다. 시간상. 나머지 이거 지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거 다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국회직은 우리가 문제 풀 때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화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막으려는 물가 연동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야. 그러니까 물가 연동제는 물가에 맞춰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물가 연동제. W가 있고 P가 있고 P분의 W가 있어요. 그럼 얘가 100이고 얘가 1이면 100이죠. 그럼 물가가 2배인데 물가 연동제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200으로 맞춰줘서 실질임금을 100으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킨다. 왜? 실질임금이 낮아져야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잖아요. 2번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측을 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왜? 스스로 예측이 한다는 건 뭐야? 인플레이션이 오르네. 임금이 오르겠네. 인플레이션이 오르겠네. 임금이 오르겠네. 인플레이션 오르겠네. 근데 실질 임금 똑같은데 물가에 연동해서 명목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물가 지수 중 어떤 지수에 연동해야 되는지 선택의 문제다. 왜? 물가 연동제인데 이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냐, 생산자 물가 지수냐 이런 것들이죠. 네 번째, 물가 상승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 조치다. 왜? 사후가 일이 벌어진 다음이죠. 물가 올랐어? 그럼 맞춰서 임금 올려줄게. 뭐 이런 거죠. 5번.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실질 임금의 조정을 통해 원래의 균형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측하는 거 모르고 얘도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이 내용을 알았으면 실질 임금이 경직적인 것과 조정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왜? 실질 임금이 조정이 안 되니까 1번과 5번은 서로 싸우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신 분은 요런 류를 좀 좋아한 거야. 왜? 그러니까 약간의 작년에 해설할 때도 그랬지만 8급이 약간 피센유 느낌으로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경제학적 지식보다는 이것을 문해력을 묻는 문제가 23, 24, 25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시간당 임금이 15이며 총 가용 시간은 2.4다. 노동자 A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소비자 A가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 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으로 오른 것은 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감정평가사 문제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MRS LM은 W고요. 두 번째 M은 24-L의 W 식 2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항상 뭐였어? 문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문제에서 L로 했고요. 얘가 F로 했습니다. F. 왜? 지금 M이 뭘로 설정되어 있어? M이 지금 2.5의 F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W를 여러분들이 15로 쓸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왜냐? 자, 우리가 지금 여가 소득 모형할 때 여기에 여기 24로 하고 여기가 이제 W 났잖아요. 그럼 M의 여기가 개수가 1입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 그럼 얘가 지금 M이 2.5F인데 얘가 이제 24-L에 지금 임금이 뭐야?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5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얘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6이 돼야 된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6입니다. 그걸 이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거는 7급 레벨, 7급 레벨이 아니라고 했지 8급 레벨이 아니라고 한 적 없는데 오해하는 친구도 있어. 이게 3일짜리라고 했는데 이건 8급 레벨은 맞는 거죠. 왜? 간평 레벨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이제 뭐야?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알파, 베타, 우리가 이제 XY니까 L분의 F라는 거 이해되세요? L분의 F. 왜? MRS, XY는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X자리의 L, Y자리 F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아, 좋아. 근데 말씀드렸잖아.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6이다. 그래서 따라서 F는 6L이야. 6배 차이 나는 거 찾으시면 돼요. 6, 6, 6, 6, 6. 그래,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네. 해봐야 되겠네. 자,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자, F니까 6L은 24-L에 6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넘어가면 어때요? 12L은 얼마? 144네. 따라서 L은 뭐예요? 6. 아니야, 6이 아니지. 또 다 해놓고. L이 뭐예요? 12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얘고. 거기 이제 몇 배? 6배 해야 되니까 얘가 되겠다. 라는 건 이었습니다. 그죠? 6배. 정답은 몇 번? 우리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거는 뭐 또 나온다고 7급 레벨은 아니에요. 7급 레벨은 아니고 8급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이제 맨날 했던 거 있잖아요. 꾸르노 과점 모형과 베르트른 과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업의 비용은 동일한다. 그렇죠? 그러면 꾸르노는 뭐였어? 각 기업의 상대방의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생산량을 결정한다. 생산량 모형이고 얘 꾸르노 내시균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꾸르노 과점 모형에서는 베르트랑 과점 모형보다 균형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라고 했어. 자, 근데 베르트랑 과점 모형은요, 지금 한계 비용이 똑같고 순수 과점일 경우에는 MC가 될 때까지 가격을 서로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베르트랑 모형이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꾸르노 과점 모형보다 균형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게 아니라 베르트랑이 낮습니다. 디귿, 베르트랑 과점 모형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념 문제.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험 개념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요. OX 다 있어요. 우리 OX 교재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론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OX 그 핵심 포인트 제 거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 문제는 문제를 들어갔을 때 사고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이에요. 자, 이 문제입니다. A국은 비만 치료제를 자국 내 해외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의 수요 공급 함수와 공급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다. 비만 치료의 국제 가격은 20이다. 최근 A국은
외교 및 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 치료제 단위당 10의 부과를 발생시키기로 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 수입을 가라고 하고 관세 정책의 발생이 초과 부담을 나라고 할 때 가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 그냥 후생 손실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후생 손실, 자중 손실, 사중 손실, 하복어의 삼각형인데 조생일 때는 초과 부담이라고 써요. 초과 부담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P0Q가 있고요. 먼저 이렇게 S와 D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인데 뭐 그딴 건 필요 없고 국제 가격 수준이 지금 얼마야? 지금 20이다. 여기 20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60은 2분의 1 Q니까 얘가 지금 뭐야? 120이 나오겠죠? 120.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으면 60이래? 아, 20이죠. 20. 자, 이 국제가격 20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20을 집어넣으면 Q는 얼마야? 15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1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한다고요? 관세를 부과해서 어떻게 이렇게 30을 만든대요. 30. 자, 30을 만들면 여기다가 이 30을 집으면 50은 2분의 1 Q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25가 되겠죠.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뭐예요? 관세 수입이죠. 그럼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색깔이 날라가네, 날라가. 자,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75. 10 곱하기 75가 관세 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생 손실은 지금 어디가 후생 손실이냐면 여기 A, B가 후생 손실이죠. 이쪽은 뭐예요? 비능률적인 생산, 비효율적인 생산. 여기는 뭐예요? 소비 감소로 인한 거죠. 그래서 지금 A는 어떻게 돼? A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0이죠. 그럼 뭐야? 100이죠. 그럼 여기는 750이니까 750이고 150이니까 5배 5배. 그래서 5대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뭐 대단한 문제 아니고요. 문제 길고 초과부담이란 단어에 당황하지만 않으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19번입니다. A국의 대외 금융 여건의 변화로 자국 통화에 급격한 평가 절하가 발생하고 있다. 화폐 가치가 싸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 싸지면 수출 빼고 다 불리한 상황이 도래하였다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입니다.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고 자본 이동은 단기적으로 불완전하다. 명목 환율은 외국 통화 1단위 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1번.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J커브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출 수입 물량의 시차 조정이다. 맞죠?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서를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단기에도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요. 그러면 지금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출제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이게 뭐야? 단기야. 그런데 구매력 평가서는 단기에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장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갈 거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의 실질환율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도로 낸 거예요. 디귿, 변동환율 제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실행될 경우 자본 유입과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통해 순수출이 감소한다. 변동환율 제도, 긴축적인 통화정책, 우리가 LM이 왼쪽으로 오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하니까 순수출이 감소한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자극할 경우 물가 안정 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왜? 국내의 물가를 자극한대. 그러면 당연히 물가 안정 목표를 추구하니까 물가만 조져야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니은을 틀리게 놓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역과 디귿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이제 니은과 리을이 있는데 지금 얘와 얘에서 얘를 잘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는 분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왜? 순간적으로 이게 막 생각이 안 나면 찍으려면 속어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건 속어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국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 A와 B재만을 소비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재화 묶음은 A 10단위, B 10단위이며 기준도의 CPI는 100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며 이는 모두 국내에 소비된다. 다음 표는 두 연도의 가격과 소비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죠. 자, 비교 연도의 CPI는 15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CPI는 뭐야 돼? 기준 연도의 소비량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기준 연도 10, 10, 10, 10 있었는데 가격이 뭐예요? 10, 10, 20, 1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뭐야? 200분의 300 곱하기 100이니까 150이다.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CPI를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왜? CPI를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뭐였어? 라스파이레스 지수고,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존에 사던 걸 그대로 산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어떻게 둔감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교 연도의 실질 이자율은 뭐예요? 0%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비교 연도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150이니까 지금 어때요? 5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질 이자율이잖아. 그 명목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100분의 150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이죠? 그 뭐야? 50% 물가가 올라갔어. 명목 이자율이 8%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뭐예요? 비교 연도의 실질의 0%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기준 연도의 10이고요. 그렇죠.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왜? 모두 국내에서 됐다. 근데 지금 GDP 디플레이터는 뭐예요? 국내에 뭐 한 거야? 생산을 하는 거죠. 국내에 생산한 거야. 그런데 CPI는 수입품 들어갔는데 수입한 게 없으면 둘이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가 국내에서 모두 생산된 소비자라면, 근데 이거는 따로 구해야 될까? 내용상은 맞는데, 자, 이거 해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 지금 이걸 이용하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근데
얘는 이걸 이용해야 되죠. GDP 디플레이터는. 왜? 비교 연도에 가중치를 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이거겠죠. 5, 15, 5, 15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 써야 돼? 얘는 10, 10, 얘는 20, 그죠? 그 다음에 15, 아니 10이죠, 10. 20, 10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야? 얘는 지금 이쪽으로 쓸게요. 200이고 얘는 얼마야? 250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얘는 얼마였어? 120, 150이었는데 얘는 곱하기 100을 하면 125야. 그러니까 둘이 구하는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귀찮게 한 거야. 왜? 기본적으로 그냥 논리로는 리을이 맞아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를 다 줬기 때문에 계산을 다 때려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그죠? 틀렸고, 리을. 그 다음에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자라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비교연도에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됐대요. 외국에서 생산됐으면 얘는 이제 뭐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얘를 체크할 필요가 없죠. 얘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똑같은데, 그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뭔다? 상승한다. 미음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으로 풀면 틀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명목 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확률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시는요, 직관으로 풀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해당 문제에 뭔가의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을 해석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예요? 실질 환율이 있겠죠. 실질 환율이 있는데 실질 환율은 뭐예요? 명목 환율, 그죠? 곱하기 P분의 PF가 돼요. P분의 PF가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명목 환율이 얘가 상승했는데 얘가 잘 안 바뀌었대. 별로 안 변했대. 그러면 지금 얘가 올라간 만큼 어때요? 이쪽에서 감소해 줬으면 되죠. 그럼 감소하니까 지금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해외 물가 상승률을 상응했다. 얘가 커져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보니까 국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해외 물가 상승률 하면 얘가 줄어든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번 우리가 수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2.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이렇다. A국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며 단 파이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U는 실업률, U에는 자연 실업률, 개수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 자연 실업률은 6%이다.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하였다. 유가 급등이라는 부정적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경제 주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부분적으로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자, 먼저 부정적 공급 충격은 필립스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얘는 부분적으로만 신뢰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뭐예요? 파이 0,
U가 있고 요렇게 SPC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공급의 감소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Y를 감소시키겠죠. 그러니까 실업을 증가시키니까 물가도 실업도 증가시키는 SPC를 만듭니다. 그래서 맞다. 두 번째, 중앙은행이 정책이 완전히 신뢰 가능하다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 가능하다, 완전 정보다, 총공급 수직, 필립스 수직. 필립스가 수직이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디귿,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사람이, 두 개 맞으니까 이건 착지시킬게요. 자,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런 의도로 낸 거예요. 자,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알파 U 마이너스 UN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3%고 자연 실업률은 6%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1% 낮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낮추는 과정에서 얘가 아직도 이렇게 높다면 플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플러스가 발생하면 지금 어때요? 지금 플러스가 발생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어.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면. 그죠? 근데 얘가 내리다 보면 이제 얘가 뭐예요? 얘가 내리다 보면 처음에는 얘가 얘보다 크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있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내리다 보면 처음에는 얘가 엄청 작아서 얘가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오히려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수있다라는 말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죠, 문제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국의 디스인플레이션 희생 비율은 공급 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동그라미가 희생 비율이에요. 자, 희생 비율은 인플레이션 감소율, GDP 감소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GDP 감소율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공급 충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희생 비율이 별로 없는데 지금 어때요? 공급 충격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공급 충격이 있으니까 물가를 더 때려잡아야 되니까 희생을 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1%로 안정되면 자연 실업률보다 낮게 나. 그러니까 장기라고 했잖아, 장기. 장기는 뭐 수직이죠. 그러니까 U와 UN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낸 거 아니니까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A국, B국 한 재화의 단위당 노동 투입량은 보기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단 B국 X제와 Y제로 구성된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며 교육의 거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노동 투입량이니까 X제는 요거죠? 그러면 6분의 8X 8분의 6 Y가 되고 2분의 4X 4분의 2 Y가 되겠죠. 이걸 여기 넣었다면 이니까요. 그죠? 어이구. X, Y가 아니죠? 자, 바뀌었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 Y고 X죠? 자, 그럼 1번입니다. A국은 모든 재화에 절대 우위에 있다. 절대 열이 있죠. 왜? 노동량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두 번째, 교육 조건이 X제 1개당 Y제 1.5개일 때 교육에 이득이 있다. 자, 이게 뭐였어요? 기회비용의 사익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X제 하나당 Y는 지금 뭐예요? 6분의 8Y와 X 그 다음에 2Y에 있어야 돼. 그럼 6분의 8은 뭐예요?
3분의 4니까 1.33이니까 얘는 맞겠죠? 세 번째, A국은 YJ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회비용은 얘가 작고 기회비용 얘가 작으니까 A국은 XJ, B국은 YJ가 되니까 틀렸고요. A국의 YJ 생산의 기회비용은 XJ 2분의 1개니까 틀렸고, YJ의 교육 조건은 YJ는 뭐예요? Y는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0.75x 그리고 밖에도 하겠네. 여기가 아이고. 자, 이제 x가 뭐예요? 여기가 0.75x고 얘가 0.5니까 틀렸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기존에 막 공부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A국이 완전한 자본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중에서 변동환율 채택하고 있다. 그죠? 변동환율 돼야. 그러면 단기의 물가가 고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시할 때 새로운 단기 균형이죠. 그러니까 고, 재, 변, 통이니까 지금 변동환율 제도에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산출량은 변화가 없다를 찾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번 출제자님은 야 그래 헷갈리긴 안 줬어. 산출량 변화 없으면 없지. 그러면 나의 의도를 파악해. 새로운 단기 균형, 물가가 고정돼 있어. 이걸 되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이자율 확정 IS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은 상승하여 환율은 뭐야? 절상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상태에서 본래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끝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절이 있었어. 제가 정답 없음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건 우리가 했던 게 그런 방식이니까. 하지만 이의제기 안 받아줄 것 같고요. 왜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이렇다. 의도가 이렇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뭐 그렇다고 뭐 어쩔 수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25번.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를 가지며 두 나라의 기술 수준과 자원 및 인구 증가는 동일하다. 현재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량과 인적 자본이 더 많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가 기술 수준과 자원 인구 증가는 똑같은데 을국에 비해 자본량과 인적 수준이 더 많대. 그럼 각국이 자손도 많고 인적 자본이 여기 인구가 아니고요. 인적 자본은 또 뭐 우수한 인재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현재 1인당 소득은 울국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량이 많으니까 생산도 많고 인구 증가율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1인당 소득이 각국이 많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이 존재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은 각국보다 높을 수 있다. 자본에 대한 수학 체감이 존재한다.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본이 적은 쪽에서 뭘 할 수 있어? 지금 한계 생산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형태잖아. K가 있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수학 체감이 존재하면 지금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갑일 거니까 그러니까 갑이 지금 여기 있을 거니까 얘가 이렇고 얘는 높을 거니까 그죠? 을국의 생산율이 높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 모형의 따라잡기 효과, 수렴 가설을 설명한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주면 어떡해요, 사실. 이게 네 맘대로 막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주고 뭐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험지의 특징이 그래요. 좀 잠깐 내시는 분이 자기의 논리대로 그냥 간 거니까 우리 아들 같은 존재처럼 생각해야 돼.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디귿. 저축률 인적 자본 수준이 국가 간 서로 다르더라도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은 같아진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인적 자본 수준이 다르면 안 되죠. 그죠? 네 번째, 두 나라의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인구 증가율 차이는 장기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 자, 동그라미가 뭐라고 했냐? 이런 거야. 장기야, 장기. 그죠? 장기. 장기인데 인구가 다르면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장기니까요. 네 번째. 미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동일하다면 단기적으로 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 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장기 성장률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 처리를 하였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다 해봤는데 8급 국회직 다 워요.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요런 트렌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7급 공무원이 그냥 아는 걸 하나 찍는 거라면, 아니 아는 걸 하나 고르는 거라면, 여기는 모든 아는 것을 다 정확히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소거법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다만 양심은 있어서 양심적으로 뭐한가요? 그 계산 문제를 복잡하게 내지는 않았으니까 국회직은 이런 트렌드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